진행자분 두 번째. 예, 우선 본 세션 자체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그 보안 솔루션이나 보안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저희 질환지교 그리고 이제 거의 그룹사가 됐는데 질환지교 데이터에 계신 차형건 부장님께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 비식별 조치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환지교 데이터의 융합사업부의 차영건 부장입니다. 이번 발표는 빅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비식별 조치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 3개의 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그리고 실제 이제 비식별 기술 그리고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극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정보를 내장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관련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매년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2020년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1,500만 건 정도 되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거치다면은 결국에는 그 빅데이터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를 받거나 정보가 유출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가 계속 활성화되고 4차 산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이제 잡아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빅데이터 활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디지털 뉴딜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세션이라든가 굉장히 그 참석하신 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 3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다.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들은 상당히 활용하기에 까다롭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됐는데 이번에 이제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서 그 8월 5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가명화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명화 처리가 되면은 별도의 개인의 정보 활용 동의가 없이 어떤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연구라든가 어떤 분석 목적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결합 승인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은 제3자와의 데이터 거래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그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9월 달에 그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어떤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을 해야 그 데이터가 진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중요한 자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활용의 기회도 열어줄 수 있으면서 그리고 어떤 그 법률적으로 그거에 대한 제재도 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은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값,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인데 그거를
어떤 데이터의 속성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바꾼다. 이게 가명 정보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셋이라든가 뭐 의료 정보, 유통 정보,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분석과 마케팅, 연구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식별이 왜 필요하냐가 중요한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및 그 내 개인정보 보호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빅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국가 과제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앞선 세션이라든가 다른 트랙에서도 많은데 과연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MRI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실제적으로 사진으로 누구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사진의 원본 안에는 개인의 식별자 정보가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뭐 촬영 날짜라든가 이름, 뭐 의료번호 이런 거 다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비식별화 해야 실제적 활용도로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거를 개인 너무 이제 뭐 이름 같은 건 삭제해도 되지만 그 사용 내역 같은 경우는 뭐 마스킹 처리한다든가 삭제하면 또 데이터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타협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명 처리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세적인 비식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식별 프로세스는 크게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 비식별 처리하는 단계가 있고 데이터 활용의 단계가 세 가지에 크게 보면 한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제 비식별 처리라고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명정보 처리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은 개인정보법으로 가명 처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고요. 비식별은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식별 자체 처리 절차에 대한 그 크게 보면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전 준비 단계가 있거든요. 사전 준비 어떤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개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실제 비식별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비식별 처리가 끝나면은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적정성 평가라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적정성 평가에는 뭐 목적이라든가 활용 용도, 어떻게 데이터셋이 변형이 됐는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서 그 점수가 이제 미달이 되면은 그 다시 이제 부정으로 판단이 돼서 그게 부족한 부분을 다시 또 가명 처리한다든가 비식별 처리해서 그다음 다시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정성 평가가 끝나면은 또 이제 바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지만 그 활용하는 조건은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암호화돼야 하고 그 비식별된 데이터를 보관할 때는 어떤 보호 장치가 그 법률에 의거해서 준수해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또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된다. 그리고 접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9월 달에 시행령 구체적인 상세 시행안이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내부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제3자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식별된 것들은요. 근데 이제 이 가명 정보가 추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3자에 제공을 하는데 그 3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또 다른 가명 정보와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식별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그 결합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A통신사와 B금융회사의 데이터들 서로 셋을 맞춰서 가명 정보를 합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의해서는 개인정보보호원위에서 그 지정한 기관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꼭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왜 화면 잘렸는데?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가명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데이터셋을 보면 이름, 우편번호, 직업, 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름 같은 경우는 고유 식별자라서 이것들은 의무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 우편번호 같은 거 지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가명화 처리 중에서 큰 위치, 예를 들면 서울이다, 부산이다, 뭐 대구다 이 정도만 알고 싶으면 일부 데이터를 마스킹 처리하고, 직업 같은 경우는 교사라든가 뭐 헬스 트레이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무직 또는 운동선수 이런 식으로 좀 광범위하게 자동으로 변경을 하고, 나이 같은 경우는 45살, 32살이 있는데 이거는 연령대, 예를 들어 40대, 30대 이런 식으로 비식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식병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서 가명화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기술들은 보통 가명 처리라든가 총계 처리, 범주와 다양한 값으로 불리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그 키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나온 게 한 17가지 기술인데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해외 기술은 뭐 동영 암호화라든가 뭐 다양한 또 기술이 있습니다. 주요 용어가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식별자라는 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뜻하게 됩니다. 주민번호나 성명,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등이 해당되겠고요. 준식별자라는 민감 정보를 얘기한다. 예를 들면 성별, 나이, 국적, 우편번호 같은 걸 얘기하고, 예를 들면 소득, 뭐 그리고 뭐 대출 얼마 받는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 사실 데이터로서의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준식별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 같은 경우는 병명이라든가 신용카드, 카드 결제 금액 이런 것도 되는데 이것도 준식별자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에 의미 있는 가치를 두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이란 말을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KLT라고 해서 그 비식별 조치 결과 적정 평가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명 처리, 비식별 처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값을 삭제하거나 총계 처리, 뭐 가명 처리, 범주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데이터셋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추어서 직접 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시행안이 중요한데 9월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빅데이터가 됐던 일반 데이터가 됐던 여기에 준하는 어떤 가명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숙지하고 데이터 활용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현재의 앞으로의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가 많다고 좋지만 그렇다고 데이터를 너무 훼손시키면 데이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법률에 위반하지 않도록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는 뭐 ISO에도 규정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GDPR 같은 그 유럽 쪽에서도 이런 가명화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3자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 GDPR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가명화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재식별화 위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식별화는 이건 법률적으로 아예 규제가 돼 있는 건데 이번에 그 비식별화된 데이터라도 여러 가지 비식별 데이터를 취합해서 모으면은 그 특정 누구인지 지칭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을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댓글만을 이용해서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대부분 90% 이상의 댓글을 추적하면은 90% 이상 그 특정인을 그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식별화는 아예 뭐 법률적으로 아예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걸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률적으로는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익명화 기술이 있는데 익명화는 아예 이제 데이터를 재식별도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만드는 기술인데 여기까지 가면 사실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소득인데 다 영원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익명화까지는 보통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5대 기술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명 처리는 뭐 예를 들면 홍필동은 임꺽정으로 바꾼다. 서울대학교는 뭐 대한대학교로 바꾼다. 보통 이런 것들은 그게 있고 아니면은 해시값으로 해서 암호화로 바꾼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명 처리는 보통
그 SHA-256-512 이런 기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총계 처리는 개인정보 내 통계값을 적용해서 특정 개인을 판단할 수 없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키가 170 있고 175 있고 185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사실 그 5cm 차이 정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평균값 180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지식별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거는 총계 처리뿐만 아니라 세부 기술로는 부분 총계가 있고 라운딩이 있고 재배열이 있습니다. 라운딩 같은 경우는 보통 나이 값에 많이 사용하는데 45세, 46세, 31살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없게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30대 이하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을 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이제 데이터 값 삭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식별이 가능한 특정 데이터가 삭제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생년월 구체고 나오는 거는 그 뒤쪽 2월 9일을 잘라버린다든가 뭐 이런 걸 의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범주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5살로 30대로 바꾼다든가 이런 기술을 의미하고 데이터 마스킹이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빅별 기술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김기태라는 이름이 있어요. 김땡땡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아니면은 뭐 주소 같은 거에도 많이 씁니다. 서울시 특별시 뭐 세부적인 아파트 동명까지 나와 있는 주소는 9까지만 나오게 하고 뒤에는 아예 마스킹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K 익명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보통 그 이쪽 개인정보 업계에서는 KLT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보통 KLT라고 줄여서 많이 합니다. K 같은 익명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레코드의 동질 또는 유사한 레코드가 적어도 K에 존재해야 된다. 이 의미는 그 여러 개의 그 동질 집합이 모이게 되면은 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가 어렵게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 기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심장 질환인데 한 명만 그 뭐 비뇨기과다 이러면은 사실 누군지 금방 식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동질성이 일정 개수 이상 나오게 해야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되는 이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K 익명성도 이게 식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동질 집단의 특정 민감 정보 컬럼은 적어도 I개의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한다. 즉 민감 정보 같은 건 여러 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T 근접성인데 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돼도 실제 이거를 적용화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뭉개지는 현상이 나와서 국내 뭐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T 근접성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분 모델 같은 경우도 그 DB 레코드들이 확률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민감 정보를 높은 확률 추측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인데 이것도 아직은 크게 뭐 기술적으로는 구현은 돼 있지만 크게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K 익명성이고 K 익명성으로 했을 때 이제 적정성 평가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L 다양성을 추가해서 비식별을 그 다음 조치를 하면은 그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비식별 기술이 있고 사실 이제 비식별 기술 같은 경우는 딱 법적으로 뭘 해라 이게 정확하게 명시된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해외 기술도 뭐 동용 암호화, 차세대 암호화라 기술이라 불리는 동용 암호화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한 상태이니까 그게 이제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해 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 사업이라든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빅데이터 그 정부 과제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뭐 AI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 제일 그 핵심이고요. 그때는 사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비식별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회사를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질환지기호 데이터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개인정보와 위협정보 쪽을 위주로 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비식별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이디 필터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하나만 네. 짧게 질문. 저도 이제 매일 이거 보면서 이제 용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익명화, 가명화 또는 익명정보, 가명정보 매일 헷갈리거든요. 예. 예. 그 조금 더 명쾌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예, 이게 사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기존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비식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기사에서도 비식별이라는 용어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개인정보법 개정과 뭐 여러 가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용어 정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정부 쪽 과제라든가 사업을 할 때는 가명화라는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명화라는 개인의 어떤 특정 정보를 유추할 수 없는, 예를 들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좀 헷갈리긴 한데 특정 개인을 그 지칭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 정보고 그걸 할 수 없게 조종한 정보는 가명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용어, 이 기술적인 용어로는 비식별이라는 게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보고 그 비식별이라는 용어 아래에는 가명 정보 그리고 익명 정보 두 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사업을 하는 데는 가명 정보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더 많이 쓰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분간은 이게 두 개 좀 혼재돼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다른 것과 결합을 해서 예, 그 식별이 추정이 좀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게 그럼 가명 정보가 그런 위험이 더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익명 정보 같은 경우는 재조합을 하더라도 거의 식별 추적이 좀 불가하다고 보면 되나요? 예, 익명 정보는 말 그대로 이름, 전화번호 그걸 다 별표 처리하고 주소도 없고 그냥 예를 들면 소득 연 3천만 원 이 하나 정보만 있는 정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실 데이터로서 의미도 없고 누군지 추적도 아예 불가능한 상태를 비식별의 그 정도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비식별 조치를 한 게 이제 익명 정보고 예, 맞습니다. 조금 덜한 게 가명 정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로서 보면 익명 정보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뭉개져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명 정보 수준까지 하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활용이나 분석, 연구 목적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